쉽게 해서 우리가 지금 스마트폰 들고 어떤 누리는 어떤 그 통신의 혜택을 벌써 20몇 년 전에 우리는 미래 보병들은 당연히 이런 걸 누리겠구나라고 시작을 한 게 그겁니다. Nothing better to do when I'm stuck on you. I'm still on here trying to figure it out. Getting hard to sleep. 지금 아직 그거를 꿈만 꾸고 있고 못하는 나라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인간의 해결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왜 그러냐면 사실 Do when I'm stuck on you. I'm still in here trying to figure it out. 중요한 거는 그냥 단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쓸 수 있는 통신 환경이거든요. Get close with the lights down low. You and I and no one else. 미군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기계화 보병대대가 해외 전개를 하는데 그 부대 대대 본부에 서버룸이 따로 있어요. 왜냐하면 데이터가 오가는 게 양이 정말 방대하니까 그거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 신경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미군은 정말 끊임없이 그 문제를 고민하고 지금도 사실 고민하고 문제가 실전에서 나오는 대로 조금씩 해결하고 그러고 있어요, 지금.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도 굉장히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게 사실 이런 얘기까지는 그렇지만 현재 군이 미군하고 비슷한 환경을 목표로 통신 환경을 정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 갈 길이 제법 많이 남은 상황이거든요, 지금. 실용화가 시작은 됐지만. Bass in my heart, give me faith in 뭐 엄밀히 따지면 미래라기보다는 선진국의 과거긴 한데 그것만 해도 지금 북한 입장에선 거의 30년 가까이 점프한 수준이거든요. 거의 막 70년대, 60년대 수준이었던 게 그래도 90년대, 2000년대 초반 수준까지는 확 발전을 하는 셈이니까. 이게 진짜 문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진짜고 어디가 뻥카냐. 속된 말로 진짜 그걸 구분이 굉장히 힘들어요. 다만 하나 확실한 거는 북한이 자기네가 지금까지 속된 말로 구렸다라는 거는 확실히 깨닫고 있다. 그것만 해도 큰 변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김정은 정권이 들어선 이후에 열병식을 하면서 점점 야간 투시경, 야간 곡을 착용한 병사들의 비중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심지어 총에도 야간 조준경으로 보이는 것들, 어쩌면 열상이 아닐까 싶은 것들을 다 달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소음기들도 많이 달고 있고요. 방탄복들을 많이 입고 있어요. 그 다음에 전투복도 뭐 지금까지 우리가 북한 군의 전투복이라고 생각할 수 없던 어떤 위장색들이 쪽쪽쪽 등장하고 있고, 다만 이게 진짜 진지하게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보여주려고 하는 건지는 알 수가 없는 게 너무 종류가 잡다하고, 요즘 같은 경우는 중국이 워낙에 그런 다양한 짝퉁 원단을 많이 내놓고 또 싸구려 야간 투시경, 싸구려 조준경 이런 걸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는 북한군조차 원하면은 그런 것들을 갖출 수 있는 시대다라는 게 된 거죠. 없는 것보다는 어쨌든 낫거든요. 실은 크게 티가 안 나서 그렇지 꾸준히 지금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조준경 선정되고 방탄복 선정됐고 하여간에
어쨌든 멈추지 않고 계속 가겠다는 의지도 있고 진행도 되고 있고요. 다만 초반에 좀 시행착오가 많아가지고 좀 구설수에 오르고 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꾸준히 계속 진행을 하는 거다라는 거. 한 10년마다 지금은 개인 장비가 바뀌는 과도기가 오는 상황이에요. 지금 워낙 발전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차라리 꾸준히 하면서 시대 변화 맞춰서 조금씩 바꿔주는 이런 게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의 라미경입니다. 1974년 봄 청와대는 2년 전에 제출된 보고서 한 건을 승인합니다. 제목은 항공공업 육성 계획이었지만 실제 담고 있는 내용은 비밀리에 진행됐던 미사일 개발 계획이었는데요. 공업 기반조차 빈약했던 당시 과연 어떻게 미사일 개발을 진행했는지 잠시 후 생생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설계 기술이라든가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장사 속으로 자기네가 만들어 주겠다고. 도면을 들고 나오다가 세관이 걸려가지고 다 뺏기는, 그리고 그 사람 한동안은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는. 리베 작업하다 보니까 잠 못 잔다고 와서 막 인분 세례까지. 사람 두뇌에 대한 유도 조정 장치를 전달 바꾸었고,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산업. 오늘 스튜디오에는 최초의 국산 유도미사일 백곰을 개발한 주역들 4분 모셨습니다. 먼저 국가연 소장을 역임하셨던 한서대학의 안동만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셨죠? 예, 감사합니다. 국가연에서 유도무기 개발을 주도하셨던 김병교 박사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바쁘게 지내셨죠? 네. 우리나라 유도무기의 추진 기관 개발을 이끌어오신 홍명표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백곰 미사일 유도 조정 장치를 개발하신 윤열루 박사님 함께 하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백곰 미사일이 우리 방위산업에서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직접 만든 최초의 유도무기 체계라는 점입니다. 윤 박사님, 이제 우선 백곰 미사일이 어떻게 이 타격 지점까지 유도되는지 그 과정이나 그 시스템이 어떻게 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 당시 우리나라는 그 미사일 기술이 매우 생소해서 그런 때였고 또 군에서 나이키 허큘스탄과 베이시 호크탄을 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유도탄들은 대개 대공 미사일인데 대공 미사일의 작동 원리는 이와 같습니다. 이건 적의 항공기가 침투하는 항공기를 먼 거리에서 먼저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탐지를 하고 우리 사정권 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적 탐지 레이더는 추적 레이더로다 넘겨주게 됩니다. 그러면 표적을 추적하는 레이더가 있고요. 다시 우리 사정권 안에 들어오면 유도탄을 발사해서 적 들어오는 항공기를 요격하게 됩니다. 이때 유도탄을 유도하는 그런 미사일이 또 레이더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3개의 레이더, 최소한 3개의 레이더를 운영하는 것이 대공 미사일입니다. 우리가 모델로 하는 우리 백곰은 이런 나이키 허큘스탄의 유도 방식을 참고 삼아서 대지 공격 모드로 개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지를 할 경우에는 적기가 공중에 떠 있는 것이 아니고 지상의 고정 타겟이므로 유도탄을 발사해서 적의 표적 상공까지 비행한 다음에 거기서 수직으로 낙하시키는 이런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이때는 미사일을 추적하는 레이더 하나만 필요하게 됩니다. 그러나 당시 이 유도탄은 자기 속도와 위치를 알 수가 없어서 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로부터 위치와 속도를 알아서 지상에 있는 컴퓨터가 여기에 필요한 조정 명령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유도탄은 그 명령을 받아서 비행해서 그 목표 상공에서 수직으로 이렇게 낙하하게 만들었는데, 이러한 그 유도 방식은 지상에서 레이더가 모든 지령을 계속 내물어온 지령 유도 방식이라고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은 흔히 드론처럼 지상에서 명령을 내면 유도탄은 그 명령대로 움직이는 그런 비행차가 되겠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이제 손에 쥐고 계신 게 이제 배꼽 미사일 그 모형으로 이제 말씀을 이제 주셨는데, 기본적인 원리를 이제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좀 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는 후발주자였습니다. 당연히 첫 미사일 개발에는 외국의 선진 기술이 필요했을 텐데요. 근데 그 과정 중에 아주 이제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제 많이 이제 있는데요. 안 박사님, 이제 우선 미국 노스롭 항공사에서 이제 기술 연수를 이제 했다는 얘기를 좀 들었는데, 어떤 기회가 이렇게 마련이 돼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까? 이 대만이 그 당시에 F5EF라는 그 비행기의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이 중산연구원을 통해 가지고 시작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도 할 수 없겠느냐, 에디디 한번 연구해봐 주세요 하고 공군에서 요구를 해서, 그래서 공군의 항공공업팀의 공군 담당은 홍작 박사였기 때문에 그분한테로 이제 그게 의뢰가 와서 이제 잠시 짬을 내 가지고 이 그 F5EF 국내 생산 가능성 검토라는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ADD에서는 홍 박사님하고 제가 이제 저기 말단 연구소로 참여를 했고, 서울대학교, 항공대학교, 공군사관학교, 그리고 또 공군, 그리고 대한항공이 그 당시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항공기를 만질 수 있는 회사 중에 유일한 회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대한항공에서 전문가들이 모여가지고 이 개발 가능성, 생산 가능성에 대한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피지빌리티 스터디를 하면서 대만이 하는데 우리가 못할 게 뭐 있느냐. 그래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결론은 12월 달쯤에 그렇게 났었습니다. 그 하는 걸로 한 3, 4개월 했었어요. 근데 그 하는 중에 이제 미국 노스롭사에서 이게 그 이제 우리가 그런 스터디를 하고 있는 거를 알고 와서는 대만한테 자기들이 라이선스 프로덕션을 계약을 하면서 대만에 있는 젊은 장교들을 그 노스롭사에 이 기술 교육을 지금 시켜주고 있는데, 한국에도 그런 교육을 시켜주겠다. 근데 대만은 자기들은 돈을 받고 지금 하는데 한국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프리로 이 돈 안 받고 5명을 갖다가 이제 기술 교육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항공공업팀에 그만한 인력도 없었고, 또 한쪽으로는 뭐 홍릉이라도 만들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공부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차출을 못하고, 거기서 이제 3명을 차출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차출된 사람이 이제 조태한 박사하고 우리 김병교 박사하고 저하고 3사람인데, 이제 분야별로 다 공기역학, 비행역학, 구조역학 이 분야로 이제 분야별로 한 사람씩 이렇게 어사인을 받고, 그 3분야가 사실은 이제 미사일 설계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분야거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동안에 사실은 노스롭 항공사의 도서실에 있는 자료를 관련된 3사람의 분야가 다 틀리니까 관련된 자료를 엄청히 복사를 해왔었어요. 그래서 비교적 돈은 우리가 안 냈지만은 기술 연수 기관으로서 충분히 활용하고 또 많은 기술 자료를 획득했었습니다. 그러셨군요. 그 노스롭 항공사에서 제공했던 무료의 어떤 3명의 기술진들이 오늘 또 지난주에 이어서 다들 또 오늘 현장에 모셨기 때문에 정말 또 생생한 이야기를 많이 기대를 하게 되는데요. 김 박사님, 이제 미국에서 맥도널드 더글라스사가 이제 나이키 허클리스 미사일을 이제 개량해 주겠다고 이제 하는데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 이제 기술 습득의 어떤 기회가 창이 바로 그때 그 지점이었었는데,
어떻게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개발 방침을 외형을 나이키 허큘리스로 그거를 모델로 해서 개발하기로 이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설계 기술이라든가 그게 아직 우리나라에 없었기 때문에 그다음에 시간은 촉박하고 해가지고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맥도날드 다글라스사에서 우리한테 접촉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당신네가 그러니까 우리 군이 갖고 있는 180km짜리 지대공 나이키 허큘리스를 240km 되는 지대지 유도탄으로 그러니까 개조해서 제공해 주겠다 하는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 제안이 우리 목적에는 적합한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힘으로 개발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장사 속으로 자기네가 만들어 주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그렇지만 그때 이제 우리 개발 책임자이셨던 이경서 박사님 판단에 이 기회를 잡아서 설계 기술을 확보하자 해가지고 그러면 그 제안서 가지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국방과학연구소로 오게 해가지고 이제 협상을 시작을 한 겁니다. 다만 그때 이경서 박사님은 맥도날드 다글라스에서 제안한 그 제안 내용에다가 1단계의 예비 설계 단계를 추가하자. 그렇게 하는데 그 예비 설계는 한국의 연구원들하고 미국의 엔지니어들하고 공동으로 하는 공동 설계로 하자. 이러한 거를 이제 제안을 했더니 처음에는 그렇게는 못한다. 왜냐하면 자기네들도 기술에 대한 보호를 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제 이경서 박사님이 어떻게 주장을 하셨냐면은 당신네들이 개조해준 유도탄을 개조해준 지대지 유도탄을 우리가 운용 유지 보수를 하려면 최소한의 기술은 필요하지 않냐. 그거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또 혹시 당신네들 그 도산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우리한테 그거를 제공해 놓고 우리가 이제 당신네들이 개발한 걸 이제 받아서 사가지고 쓰고 있다가 당신네를 도산해 버리면 그다음엔 유지 보수는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고 우리 정부에서도 그 정도의 조건이 아니면 아마 허가를 안 해줄 거다 이제 이런 작전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한참 밀고 당기고 하다가 결국 그 사람들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조 개발 계약이죠. 계약이 체결됐으니 된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안동원 박사 얘기한 대로 75년 7월부터 76년 1월까지 우리 연구원 사실은 그 당시 우리보다 선배급들이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한 10여 명이 그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롱비치에 있는 그 맥도날드 다글라스 회사에 출장을 가가지고 거기서 6개월 동안 공동 연구를 한 거예요. 여기서 10명, 그다음에 맥도날드 다글라스에서 한 20명 해가지고 공동 연구를 그러니까 그 예비 설계를 한 겁니다. 유도탄 제작 기술조차 턱없이 부족하던 시절 대통령의 지시로 장거리 지대지 유도탄 개발에 들어간 국방과학연구소. 항공공업 육성이라는 위장 사업명 아래 1977년 백곰 선행 개발을 시작한 후 1978년 9월 26일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성공적인 발사 시험을 선보였다. 백곰의 도전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백곰 개량형 개발에 돌입. 1977년 시스템 개념을 정립하는 일부터 시작해 1979년 개발 및 각종 비행 시험을 진행했으며 1981년에는 선행 개발까지 완료했다. 그러나 정치적 격변에 휩쓸려 유도미사일 개발은 일시에 중단된다. 어렵게 쌓은 기술이 모두 소멸될 위기. 또다시 상상도 못했던 사건이 발생한다. 1983년 10월 9일 북한이 자행한 버마 아웅산 폭탄 테러 사건. 21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한 이 사건은 무엇보다 대한민국의 지도부를 노렸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었다.
당뇨의 상당수를 테러로 잃고 귀국한 대통령의 긴급 지령. 88 서울 올림픽 대회 전까지 평양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개발하라. 그렇게 시작된 현무 개발 사업. 현무 시리즈는 21세기에도 지속되며 현무2와 현무3를 차례로 개발하면서 자타공인 대한민국 주력 미사일 체계로 자리 잡았다. 2020년 7월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찾아 새로운 미사일 현무포의 개발 성공을 공식화했다. 현무포 미사일은 사거리 800km, 탄두 중량 2톤급으로 전술 핵무기에 버금가는 괴물 벙커버스터로 불린다. 단거리 미사일은 상대적으로 약한 추력을 감안해 탄두 무게도 1톤 이하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톤 이상의 탄두를 장착하면 미사일이 날아가는 힘에 비해 머리가 무거워 안정적인 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이러한 상식을 뒤엎고 탄두 중량 2톤 이상의 미사일을 개발한 이유는 핵무기를 쓰지 않고도 지하 100m 이상 깊이의 벙커를 공격할 파괴력을 갖추기 위해서다. (1974년) 국가안보가 벼랑 끝으로 몰린 상황에서 시작된 백곰 프로젝트가 수많은 역경을 극복한 끝에 적의 숨겨진 지휘부까지 파괴할 괴물 미사일 개발로 이어진 것이다. 네, 지금부터는 본격적으로 우리의 첫 미사일 개발을 어떻게 했는지 그 과정을 하나하나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기체 개발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안 박사님, 이제 나이키 허큘리스 기체 구조를 그대로 우리가 카피해서 이제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아니면은 이 별도의 설계를 같이 첨부해서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어떤 제작 초기부터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도 많이 있을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중간에 있어서의 좀 기억할 만한 에피소드, 특히 이 백곰의 외형 날개가 큰 날개 때문에 굉장히 이 특이한 점이 좀 있는데 같이 좀 엮어서 좀 말씀을 좀 주시죠. 예. 그 무슨 이 백곰을 이야기를 하면은 이 NH 나이키 허큘리스 외형 똑같습니다. 예. 똑같은데 백곰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이 속에 들어가는 두뇌, 사람 두뇌에 대한 유도 조정 장치를 완전히 그 트란지스타형으로 최첨단으로, 일단 그 당시 최첨단입니다. 지금은 트란지스타 쓰는 것도 아니지만은 최첨단을 바꾸었고, 그 다음에 이제 추진기관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여기에 1단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이제 크게는 1단과 2단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런데 1단에 요 동그랗게 된 게 이제 추진기관입니다. 요 4개를 묶어가지고 여기 1단을 만들고, 그다음에 2단은 이 속에 추진기관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동안 이 속에서 불이 이제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이 모양은 똑같아 보이는데 나이키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기체가 하는 부분은 어디냐 하면은 요 추진기관에 해당되는 요 4가지 뭉치하고 요 속에 들어있는 그 2단 모터라고 그럽니다. 그 부분하고 빼고는 나머지는 전부 기체입니다. 예. 그 바깥의 껍데기 부분이죠. 그런데 이 껍데기 부분을 한 것이 제일 큰 것이 이제 날개고, 중간에 있는 동체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1단 날개고, 이런 것들인데, 이 그것들이 전부 다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어요. 알루미늄 판재로 되어 있는데, 알루미늄 판재라는 것이 이런 시트를 가지고 이렇게 말기도 하고, 또 어떤 거는 2장을 붙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그 리베트라는 걸로 쳐가지고 이렇게 그 조립도 하고 이러는데, 그 대부분이 그렇고, 이제 요 맨 앞부분에 있는 요게 귀날개라고 그러는 건데, 영어로는 캐나드라고 그럽니다만, 이 귀날개 부분은 이 미사일이든 비행기든 날아갈 때에 그 가능하면은 무게를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무게 줄이는 것에 그 제일 흔한 강철을 쓰는 게 아니고 알루미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비행기가 동체가 전부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고, 마찬가지로 이 그 나이키 허큘리스도 알루미늄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만은 더 이제 특이하게 그 마그네슘으로 되어 있어요. 마그네슘은 알루미늄보다 더 가벼워요. 그리고 이제 모양은 잘 유지하지만은 크게 이제 강도는 필요로 한 게 아닐 경우에는 마그네슘을 썼어요. 우리가 이 기체를 국산으로 하니까
이 기체를 다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그대로 도면만 갖다 놓고 그대로 만들어라 해도 못 만드는데 사실 도면도 잘 없었어요. 도면이 있다는 게 이제 일부 뭐 그 이런 형태의 도면, 이런 정도의 이제 외형 도면, 그다음에 이제 일부 뭐 그 저쪽에 이제 나이키 어큘리스를 우리가 미군이 철수하면서 한국군이 인수를 받았거든요. 거기에 그 이 정비 매뉴얼 그 속에 이제 모양들이 어떻게 생겼고 재료는 어떻게 생겼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이제 도면을 만들기도 하고 했는데 플러스 이제 다행히 맥도날드 그라스에서 그 도면을 이제 일부 그것도 전부 다는 아니고요. 일부 얻어온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추가로 필요한 도면들을 그 우리가 확보하려고 미국의 어떤 이제 미국에는 맥도날드 그라스의 하청업체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 가서 이제 또 사가지고 오다가 우리 대동공업이 이제 여기 기체 만드는 하청업체였는데 시제업체라고 그럽니다. 하청업체라고. 그 시제업체인데 거기에 임원이 가서 그거를 도면을 들고 나오다가 세관이 걸려가지고 이제 다 뺏기는 그리고 그 사람 저기 한동안은 미국에 다시 들어가지도 못하는 그런 이제 상황도 있었습니다만은 어떻든 이제 도면이 다 있다 그러더라도 원자재가 다 있어도 이제 그다음에 만드는 게 문제거든요. 근데 만드는 공정에 대해서 우리가 아무런 그 준비도 안 돼 있고 한데 이것을 이제 그 공정을 개발하려면은 사람도 물론 있어야 되고 장비도 있어야 되고 한데 장비는 돈 주고 사오면 돼요. 근데 사람의 노하우가 머릿속에 들은 노하우가 없잖아요. 그거를 이제 우리 연구원들이 책 보고 연구해가지고 이 만드는 방법을 다 연구를 했었습니다. 예. 자, 이번엔 이제 그 시스템 설계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 김병규 박사님. 이제 시스템 설계는 왜 중요한지, 그 자체가 왜 중요한지 좀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 주시고요. 이 처음 개발하는 백곰 미사일 개발에 있어서 우리가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거 어떻게 진행하셨습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시스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우선 약간의 초기 설명을 좀 해야 되는데 결국 지금 다들 설명을 하시긴 하셨지만 미사일이라는 게 크게 추진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기체가 있고 유도 조종이 있고 탄두가 있습니다. 이제 근데 이제 이러한 거를 이제 구성품이라 그래요. 그러면 결국 추진기관은 뭘 하는 거냐?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미사일이 목표 지점까지 날아갈 수 있는 에너지를 공급하는 게 추진기관이고 그다음에 그 추진기관의 힘이 비례해서 날아갈 수 있는 거리가 늘어나는 거고 그 대신 또 기체의 무게가 그러니까 전 시스템의 무게가 말하자면 무거워지면 거리가 반비례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이제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기체 구조를 얘기하면은 기체 구조는 아까 자세히 설명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는 아까 유도장치, 추진기관 이런 것들을 싣고 가는 일종의 수레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짐을 싣고 가는 차량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러려면은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가벼워야 되고 그 대신 또 가능하면 내부 공간이 커가지고 그 실을 수 있는 내용물이 많아야 되고 그런데 또 그러면서도 공기의 저항을 덜 받아야 되니까 날씬해야 되고 그러니까 결국 그 조건이 말하자면 공간은 커야 되고 날씬해야 되고 한다는 건 서로 상충되는 조건이거든요. 그래서 설계를 하다 보면은 결국은 그 둘 사이에 어떤 절충점을 얻어가지고 하는 것이 어느 한쪽만 강조를 해가지고 디자인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제 그게 이제 기체 구조의 뭐 간단한 어떤 설명이라고 볼 수 있고 유도 조종 장치는 그 자기가 원하는 목표 지점까지 정확하게 도착할 수 있는 장치를 하게 하는 장치거든요. 그런데 미사일은 유도 장치가 있는데 무유도 로켓에는 유도 장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목표 지점까지 도달하는 정확도가 미사일이 훨씬 정확해지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는 이런 구성품들이 결국은 각각 그 역할이 있는데 문제는 그 역할만 진행하는 게 그 역할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그 성능이 서로 상호 의존적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미사일의 사거리를 좀 늘려야 되겠다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진기관이 강력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강력해지려면 추진기관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추진기관이 커지면 그거하고 연결된 기체 구조도 같이 커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시스템이 커지면 그다음엔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운용하는 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서로 하나의 성능이 바뀌면은 자기만 바뀌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 옆에 것도 바뀌고 옆에 구성품도 바뀌고 시스템 전체의 성능에 영향을 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 그 설계 및 종합이라는 업무는 설계하고 어떤 개발하는 과정에서 각 구성품들에 대한 우선 그 최초에는 그 설계 조건, 구성품에 대한 설계 조건을 시스템 성능에서부터 그 유도해내서 계산해내가지고 제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목표 성능을 그대로 내지 못해요, 구성품 사이에. 그럼 어떤 거는 목표 성능보다 더 나올 수도 있고, 어떤 거는 목표 성능보다 작을 수도, 어떤 건 더 무거울 수도 있고, 또 예상보다 무거울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거를 조정해주는 업무가 시스템 업무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시스템 업무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조정하고 통제할 때 결국은 최종 목적은 각 구성품이 뭐 잘 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되면 안 되고, 구성품이 들어가 있는 전체 시스템의 성능이 최적화되는 게 최종의 목표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말하자면 시스템 차원에서 각 구성품들한테 어떤 요구 사항도 해주고, 그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요구 조건들을 서로 조정도 해주고 하는 것이 시스템 설계 업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백곰을 개발하는 동안에 이제 시스템 부서에서 한 일이 결국은 그러한 업무를 하려면은 시스템 성능을 최종 제품이 나오기 전에 미리미리 성능이 어떻게 될 건가를 예상할 수 있어야 돼. 계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이 결국은 이름을 짓잡으면은 미사일의 비행 자세 및 경로를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명명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말하자면 이제 개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개발해 가지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또 아까 그 맥도날드가 그래서 나이키 허큘리스 외형을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이키 허큘리스의 풍동 시험 자료도 이 프로그램에 집어넣고, 각 서브 시스템의 각 구성품에 대한 성능이라든가 작동 원리 같은 것도 이 프로그램 안에 같이 들어가 가지고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구성품이 이러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을 때 이 전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하는 거를 미리 계산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했는데, 결국 그걸 가지고 이제 첫 번째로 한 것이 이 전체 시스템의 말하자면 설계를 한 거죠. 그래서 설계를 해가지고 그 수치로 결국 사거리는 한 180km 나가게 됐고, 무게는 한 5.6톤, 탄두 중량이 450kg, 그다음에 전장이 저게 아마 11.9m 정도 될 겁니다. 그거를 설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시스템 업무는 설계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은 결국 개발 기간 전 기간에 걸쳐서 어떤 유용하게 활용이 된 건데, 예를 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설계할 때는 이제 전체 시스템의 관점에서 각 구성품에 대한 무게를 할당해 주는 작업을 해주고, 그다음에 추진기관이 제공해야 될 어떤 그 에너지의 레벨을 결정을 해서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예상 최대 비행 속도 같은 것도 이걸로 계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각 구성품을 담당하는 부서에 그 수치를 보내면 그 구성품에서는 이제 그거를 가지고 구성품 자체 설계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사용해 가지고 제작을 하다가 만일에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시 반복이 되네요. 그 성능을 제대로, 그러니까 원래 목표했던 것보다 어떤 사정에 의해서 더 크게 나올 수도 있고 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 그거 하나만, 그 구성품 하나만 보고 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최적화되는 관점에서 조정을 해주고 통제해주고 하는 그런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행히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개발된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김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공부를 계속 잘 따라가려고 이제 해도 시스템 설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사일 비행 경로, 비행 자세를 잡고 전체를 시스템적으로 잘 작동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데 굉장히 애를 쓰셨다라고 정리도 될까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이제 그런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을 결국은 이제 그 노스롭 항공사에서 기술 전수를 저희가 이제 세 분이 가셔서 받기는 했었어도 실질적으로 미사일 개발이 저희가 이제 처음이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웠던 한 가지만 좀 말씀해 주시죠.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런 그 시스템을 개발한 게 그 당시 우리 선배님들도 마찬가지고 처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의 업무의 중요성이 아직 이해가 되기 전이었고 그 당시에 이제 각 부, 기체부, 추진기관부, 그다음에 유도조정부, 그다음에 그 밑에 또 각각 실이 있었고 거기 실장님들이 다 우리들 선배였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시스템 설계 및 종합팀에는 멤버들이 어떻게 했냐면 갓 들어온 연구원들이에요. 그럼 굉장히 말하자면 후배들이죠. 그런데 이제 결국은 이제 아까 같은 그런 업무를 진행을 하려고 하면은 각 선배님들이 당신네가 하고 있는 부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그 과정에서 그래도 문제가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조절을 해드리고 뭐 해야 되는데 양보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뭐 물론 이제 다 양보하실 건 하시고 해서 해결은 하긴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기억나는 게 뭐냐면 그 젊은 연구원들이 그 높으신 선배님들한테 여기 불려가고 저기 불려가고 야단 맞고 막 그랬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문제는 이 백곰 시스템 백곰 시스템 개발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그 다음에 현무도 개발하고 뭐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후속되는 그 미사일을 개발해가면서 그 전 연구원들이 진행해가면서 시스템의 업무가 중요하구나 하는 거를 점점 더 이제 단기적으로 더 이해를 하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그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첨단 국가의 초석 방위 산업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로켓이나 미사일이 중력을 밀어내고 날아가려면 연료를 연소해 추진력을 얻어야 한다. 모든 연료는 산소가 있어야 연소될 수 있다. 하지만 로켓과 미사일은 산소가 희박한 곳은 물론 아예 산소가 전혀 없는 공간에서도 움직여야 하므로 연료와 산화제를 동시에 싣고 있어야 한다. 로켓의 연소실에서는 연료와 산화제가 합성된 추진제를 태워 고압의 가스를 발생시킨다. 이 고압의 가스는 노즐을 통해 분사되면서 힘을 뿜게 되고 그 반작용으로 로켓이 날아가는 것이다. 로켓의 추진제로는 크게 액체형과 고체형으로 나눌 수 있다. 액체 연료는 밸브를 조절하며 추진력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정밀하게 궤도를 수정해야 하는 인공위성 등에 많이 쓰인다. 액체형 연료는 발사 전에 연료를 주입해야 하는데 무려 1시간 안팎의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적에게 노출되지 않고 신속하게 발사해야 하는 군사용 미사일로는 적합하지 못하다. 반면 고체 연료의 경우 발사 준비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액체와 달리 미리 연료가 충전된 미사일을 이동식 발사 차량에 장착하고 원하는 발사 장소로 이동해 원하는 시간에 발사가 가능한 만큼 군사적 운용에 적합하다. 네, 이번엔 미사일을 날아가게 만드는 추진 기관과 추진제에 대한 개발 과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는데요. 홍 박사님, 이제 우리가 이제 앞서 영상에서도 봤지만요, 그 미사일 추진제는 주유소 가서 이렇게 기름처럼 놓는 것이 아니라 추진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예, 그 기술과 설비를 마련하는 과정에서 그 외국 회사들과 정말 치열한 줄다리기를 좀 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 우선 이제 추진제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 장비도 조금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프랑스까지 가셔서 이 추진제 제조 기술을 좀 배워 오셨다는데 또 그 과정에 있어서의 또 어려운 점을 좀 같이 말씀해 주시죠. 우선 고체 추진제를 말씀드리면은 그 연료로는 고무상에 바인더하고
그다음에 산화제로 과염소산 암모니움을 혼합해서 경화 반응을 시켜서 고용화시킨 것이 이제 고체 추진제가 되겠습니다. 그 보통 추진제 연소 속도가 보통 한 5, 6mm 초당 연소 속도가 5, 6mm에서부터 높게는 한 30여 mm까지도 이제 나오는데 우리 백곰의 경우 1단의 경우는 힘이 좋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연소 속도도 빠른 거를 사용해야 되고 그다음에 힘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알루미늄이라는 그런 금속 연료도 집어넣어서 알루미늄 분말도 집어넣어서 이제 추력을 키우게 되겠고 2단 같은 경우는 이제 장시간 보통 한 25초 뭐 이렇게 타니까 연소되니까 연소 속도가 이제 느린 걸로 해서 한 7mm 정도로 해서 지속적으로 오래 타도록 그렇게 만드는 것이 이제 그 고체 추진제로 이제 저희들이 백검에 사용한 건데 그 액체 추진제를 우리가 사용하지 않고 고체 추진제로 사용한 것은 액체 추진제는 즉시 발사성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연료나 산화제들이 맹독성이기 때문에 독성이 강하고 그다음에 부식성이 강하므로 저장성이 나빠서 발사하기 직전에 이제 그 연료와 산화제들을 주입해야 됩니다. 이런 추진제들이 이제 북한에서 쓰는 스카드 미사일이 되겠고요. 우리는 이제 군사용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이제 그 고체 추진제를 사용을 했는데 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은 이제 기술과 그다음에 장비들도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그 장비를 도입하는데 우리가 이제 럭키드 프로펄션 컴퍼니라고 하는 그러한 미국 그 회사가 있었었는데 그때 방산이 어려워가지고 그 도산하게 생겼기 때문에 그 LPC하고 이제 이런 계약이 맺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LPC에서 이제 장비를 도입하게 됐고 맨 처음에 이제 그 장비를 또 프랑스하고도 협상을 했었는데 프랑스에서는 이제 너무나 고가로 얘기가 돼가지고 이제 LPC하고 하게 됐는데 LPC에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허가를 기술 이전하고 장비하고 두 개 다를 해주지 않겠다. 장비만 허가해주겠다. 그래서 그 EL 엑스포트 라이선스라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수출 허가를 받아서 이제 장비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근데 그 장비에는 제일 중요한 300갈론 믹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 장비가 되겠는데 300갈론이라고 그러면 추진제를 2톤을 혼합할 수 있는 그런 대형 혼합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스타의 경우 4개가 들어가는데 한 개의 추진제 양이 약 400kg 정도 될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1.6톤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2단 서스테이너인 경우에는 약 1톤이 들어가니까 우리 300갈론만 가지면은 충분히 우리 백곰 그 추진기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이제 핵심 장비가 되겠고, 이제 그 믹싱을 끝나고 나서는 그 연소관 안에다가 이제 추진제를 충전을 해야 되는데 그 충전하려고 그러면 이제 큰 대형 핏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대형 핏에는 그걸 진공을 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배큐물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그 진공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아주 큰 그런 대용량의 진공 펌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것을 경화를 시키려고 그러면 또 대형 오븐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추진제가 만들어지면은 검사를 해야 되는데 안에 균열이 있다든지 또는 기공이 있다든지 이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걸 검사하기 위해서는 또 에너지가 큰 대형 엑스레이 장비도 필요하고 이러한 장비들이 이제 따라오게 된 거죠.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는 도서실에 있는 뭐 그 논문이라든지 잡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들에게는 후에 연구하는데 그 논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큰 그 도움이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그 핵심 장비는 이제 300갈론이 되겠는데 그 300갈론이 예를 들어서 이제 브레이드가 2개가 있는데 아지테이터라고 하는데 브레이드가 2개가 있는데 공전하고 자전을 하면서 믹싱을 하는 겁니다. 혼합을. 그 고점도라고 하는 추진된 고점도인데 추진제가 말하자면 진흙보다도 더 되다고 하면 진흙 개는 것보다 그런 상태 것을 혼합하는 기계입니다. 근데 그 간격들이 한 5mm, 6mm 정도 되는데 너무 간격이 좁으면 부딪히면 이제 그 추진제가 연소돼서 폭발을 일어날 수가 있고 또 이게 간격이 너무 넓으면 안전은 한데 이 혼합이 이제 균일하게 섞이지가 않고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믹서가 상당히 그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장비를 이제 도입해 가지고 우리 대전에다가 그 다 설치를 하게 됐는데 이 LPC 장비를 인수하기 위해서 우리 김현덕 단장님을 비롯해서 뭐 홍성한 연구원들 해가지고 한 8명이 그 LPC라는 캘리포니아에 가가지고 그것을 이제 이전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삿짐 센터에 해당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거기서 다 촬영하고 분해해가지고 그 분해된 거 촬영하고 포장하고 매뉴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자료들을 다 확보해 갖고 와서 이제 대전기계청에다가 이제 설치를 하게 된 거죠. 그 팀들이 이제 그렇게 하고 기술 이전은 이제 프랑스 그 SMP라고 하는 그 회사에서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그 SMP 회사는 유럽에서 제일 가는 그 추진제 만드는 그런 공장이 되겠습니다.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12명이 이제 가가지고 기술 이전을 받았는데 프랑스에서는 기술하고 장비하고 건물까지도 한꺼번에 일괄로 기술 이전을 해주겠다, 장비도 팔겠다,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희로서는 이미 LPC하고 계약을 해놓은 상태인데 그걸 안 한다 그러면은 계약이 이제 파기될까봐 자 그러면 기술 이전을 우리가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니네 장비를 사주겠다 이렇게 하고서 우선 기술 이전을 받게 됐습니다. 그것이 이제 한 1975년 9월에서부터 1976년 3월까지 그렇게 받았는데 그 당시 이제 그 내탄도 설계라고 해서 그 추진제 디자인하는 게 있습니다. 저기 압력하고 추력을 내는 그 추력 곡선을 나타내는 그러한 설계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레시피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일 중요한 그 조성 그다음에 이제 비파괴 검사하는 법 뭐 규격들 뭐 이런 그다음에 이제 그 현장에 들어가서 OJT로서 이제 그 작업자들과 직접 이제 부딪히면서 그런 기술들을 이렇게 배우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런 게 어려웠던 것은 이제 사실은 언어의 소통입니다. 사실 거기 있는 엔지니어들은 교육을 시키면서 이제 영어로들 좀 하지만은 이제 현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제 테크니션들, 기능원들이라 영어를 이제 제대로 못하고 이제 불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짧은 불어 실력 가지고 그냥 뭐 몸짓으로나 그림 그려가면서 그렇게 해가지고 그 기술들을 터득했었습니다. 예. 그러셨군요. 저희가 정말 시간만 넉넉했으면 모든 과정 좀 많이 좀 듣고 싶은데 어떤 또 시간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이제 좀 마지막으로 알아봐야 될 것이 유도 조종 기술에 관련된 것인데요.
미사일의 유도 조정에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모두 이제 직접 개발하셨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델로 삼았던 우리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과 또 유도 조정 부분에 또 무엇이 다른지도 궁금하고요. 또 백곰 미사일의 유도 조정 장치를 개발하실 때 가장 또 어려웠던 점을 조금 듣고 싶은데요. 윤 박사님 어떠셨어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는 아날로그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나이키 탄이 안에 그 조정 유도종 회로가 요즘 같은 반도체나 IC들이 아니고 3극관, 5극관의 신공관들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전부 다 반도체화하는데 제일 먼저 힘을 썼습니다. 그다음에 상당한 부분은 그 나이키 탄의 정비 교범에 기술적인 내용이 많이 기술돼 있어서 그것을 가지고 역사를 위한 부분도 많고요. 어떤 거는 유도종 장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그 생산에 필요한 도면이 없고 외형만 있기 때문에 그것을 스케치해서 주물 공장 가서 주문해서 만들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안에 들어간 부품들은 이제 미 군용 규격 정도의 그 좋은 제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시 국내 그 환경이 열악해서 국가연 내에 자체적으로 거기다 그 부품 조립하는 부분을 만들어서 그 인쇄 회로를 만들고 거기서 부품을 하나하나 조립한 다음에 시험에서 성능이 제대로 나오면 습기를 방지하기 위한 에포치 코팅을 하고 그다음에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때는 그 대형 컴퓨터를 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공유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만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때였는데 이 백곰탄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속도가 빠르고 또 높은 비행 고도를 날라야 되기 때문에 그대로 쓸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하나는 또 탄도 사이즈를 크게 만드는 바람에 무게 중심이 앞으로 이동이 돼서 유도 제어 루프를 다시 설계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런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한 수단으로 하이브리드 컴퓨터라는 걸 도입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박물관에서만 볼 수 있는 물건이 됐는데 1960년대는 미국이 아폴로 계획으로 달에 간 시대 그때 그런 그 항공공업이 막 발전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ADD도 하이브리드 EAI 700 페이서라는 그 하이브리드 컴퓨터를 사서 운용을 했는데 이게 아날로그 컴퓨터이다 보니까 온도에 매우 예민합니다. 그래서 그 컴퓨터가 있는 방이 과열이 되는데 온도가 올라가면 계산 결과가 엉터리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리 큰 에어컨으로 충분히 차갑게 해야 그래야 제대로 값이 나오는데 값도 아날로그 값으로 나와서 출력이 모는 종이의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자대고 그래프를 거꾸로 읽어내서 하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그 에어컨 너무 큰 걸 쓰다 보니까 진동과 소음이 심해서 거기 일하는 그 연구원들이 그 복통과 두통으로 많이 고생한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상 유도 장비로는 그 유도 통제 콘솔, 발사대 또 유도 레이더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그 유도 통제 콘솔은 그 당시 이제 제일 좋은 미니 컴퓨터, 그 데이터 제너럴사의 이제 이클립스 S200이라는 미니 컴퓨터를 사서 그거를 이제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거기 넣었는데 레이더로부터 그 미사일의 속도와 위치가 정해지면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 미니 컴퓨터가 프로그램을 돌려서 유도 명령을 산출한 다음에 다시 레이더로 보내서 레이더가 유도탄으로 송출하게 이제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말하면 아주 그 원시적인 컴퓨터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32KB 안에 다 짜 넣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좀 열악한 부분이었고, 근데 그 당시 최신 기술이 다 그런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오늘 내분 말씀 고맙습니다. 첨단 국가의 조석 방위산업,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